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아시안게임 역사상 유례없는 3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마침내 에이스 이강인 선수가 합류해 첫 번째 경기를 치르며 조별리그 3경기를 무실점 전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바레인과의 2조 3차전 경기 선발 출전한 이강인 선수, 리오넬 메시를 연상케 하는 현란한 후방 조율사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는 어땠고, 또 한국 대표팀은 어떻게 16강에 오르게 됐는지, 또 16강에서 만날 팀은 어떤 팀이고, 이강인 선수가 전반전에서도 35분만 소화하고 교체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아시안게임 소식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022년 9월에 열릴 예정이었죠.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1년 연기되어 치러지고 있습니다. 남자 축구 같은 경우에는 23세 이하 선수들이 출전을 하고 3명의 오버에이지, 와일드카드가 참가하는 방식인데요. 1년 연기가 됐기 때문에 24세 이하 대표팀이 참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태용 감독이 지휘하는 인도네시아 23세 이하 팀은 올림픽 예선전을 치르고 있어서 신태용 감독은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팀이 16강에서 인도네시아와 만날 가능성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키르기스탄을 만나게 됐거든요. 일단 바레인과의 2조 마지막 경기는 3대0 완승으로 끝났는데, 쿠웨이트전 9대0 승리, 태국전 4대0 승리에 이어 또 한 번의 대량 득점이었죠. 다만 조별리그 3경기 중에 가장 적은 골이 나왔고, 또 가장 힘겹게 좀 골이 나왔다는 점에 있어서 아쉬움도 있는 경기였는데요. 그래도 전승 무실점 1위 16강 진출은 분명히 지난 두 번의 금메달 여정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강인 선수 이번 경기 선발 출전했는데요. 대대적인 로테이션이 있었던 이번 경기입니다.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하기도 했고, 또 1, 2차전이 하루 간격으로 열린 데다가 16강전부터는 이제 좀 가시밭길이 예상이 되거든요. 우선 최전방에 조영욱과 안재준을 투톱으로 세우는 4-4-2 포메이션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이강인 선수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가 가장 궁금증이 쏠리는 부분들이었는데, 이번 경기 선발 명단에 유럽파 선수들이 모두 출전을 했어요. 왼쪽 측면 공격수로 슈투트가르트의 정우영,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배치가 됐고, 벨기에 헨츠에서 활약하고 있는 홍현석 선수가 광주의 정호연 선수와 함께 2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뛰고 있는 박규현 선수가 레프트백, 이강인 선수와 2019년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을 함께했던 풀백 최준 선수가 라이트백으로 뛰었고요. 센터백 라인은 김태현과 이한범, 골무는 민성준 선수가 지켰습니다. 다만 포진도는 이렇지만 정우영 선수가 가운데 전방으로 많이 올라가서 측면 플레이와 전방 해결사 역할을 함께 했고요. 조영욱 선수도 이제 중앙에 있지만 측면으로 빠져 움직이면서 교차되는 스위칭 플레이를 했습니다. 안재준 선수가 전방 공격수에 가깝게 뛰면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배치가 됐지만 윙 플레이보다는 2선과 3선으로 내려와서 후방에서 공을 뿌려주는 중앙 미드필드에 가까운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정호연 선수가 대신 이강인 선수가 비운 측면 자리를 커버해주거나, 최준 선수가 오버래핑에 올라와서 사이드 플레이를 해주면서, 이강인 선수가 실질적으로는 사이드 플레이는 거의 하지 않는 중앙 미드필드에 가깝게 움직여서 홍현석 선수가 전진하면 원볼란치처럼 조금은 후방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처럼 뛰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도 있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막 중국에 도착해서 시차의 문제, 여독의 문제, 부상에서 회복해서 또 최근에 복귀전을 치렀던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피지컬 관리 문제까지 고려해서 스프린트라든지 조금 몸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위치에서 경기를 풀어가도록 했다. 게다가 상대의 집중 견제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회 내내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가 중앙 지역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하는데 1선과 2선보다는 3선에서 조금 상대의 압박을 피해서 플레이할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건 또 상대와 경기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최소한 바레인전은 이강인 선수가 후방 조율사로 뛰었는데, 이런 역할들이 최근에 아르헨티나 대표팀이라든지 또 파리에서 뛰었을 때 리오넬 메시가 조금은 중앙 전방보다는 2선 영역에서, 중앙 전역에서 조금 많이 커버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들을 좀 연상케 했었어요. 이날 경기도 한국이 일방적인 공격을 펼쳤고 바레인이 수비 위주의 경기를 했는데요. 경기 시작 3분 만에 이 슈투트가르트의 정우영 선수가 프리킥 슈팅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아쉽게 무산되긴 했지만 수비벽을 넘겨서 골문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간 오른발 슈팅이 있었고요. 전반 13분 이 홍현석 선수의 패스 공급 능력, 특히 왼발 패스가 이강인 선수 못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 대회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홍현석과 정우영이 2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뛰었지만 둘의 사이 간격이 많이 벌어지면서 스위칭 플레이가 많이 나왔습니다. 홍현석 선수가 맨 밑으로 내려가서 배우로 찔러줬던 로빙 스루 패스를 정호연 선수가 투톱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3자의 움직임을 가져갔거든요. 배우에 빠져가서 키핑까지 됐지만 아쉽게 골키퍼에게 차단이 됐는데, 어찌됐거나 이렇게 포지션을 넘나드는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를 교란하는 황선홍 감독의 전술적인 보관이 잘 맞아 들어갔던 장면이었고요. 전반 23분 같은 경우에는 홍현석 선수가 올린 코너킥이 예리했는데 조영욱 선수의 헤더 슈팅이 아쉽게 골대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계속 좋은 장면들이 나온 가운데 상대의 밀집 수비에 좀 고전을 하는 상황들도 있었지만, 전반 25분 바로 이강인 선수의 멋진 플레이가 나왔거든요. 후방 전진 패스를 받자마자 본인 쪽으로 3명
명의 수비수가 몰려 들어왔을 때 바로 논스톱으로 스루 패스를 밀어줬는데 이게 또 상대의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빠져들어갔고 왼쪽 사이드에 있던 정우영 선수가 배후 침투를 할 때 또 정확하게 연결이 됐어요. 이 패스를 받은 정우영 선수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으로 들어가서 오른발 아웃프론트 킥으로 정말 멋진 크로스 패스를 연결했고 이 크로스 패스를 조영욱 선수가 따라 들어가면서 다이빙 헤더로 또 멋지게 마무리했는데 아쉽게도 바레인 골키퍼의 선방에 걸리면서 선제골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 장면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좋은 플레이들을 많이 보였는데요. 전반 29분에도 멋진 스루 패스를 배우로 넘겨줬고 정우영 선수가 크로스 패스까지 가져갔지만 수비에 차단되는 장면들이 있었고요. 33분에는 또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로빙 스루 패스를 왼쪽 전방에 침투하던 레프트백 박규현 선수에게 연결을 해줬는데 박규현 선수가 이 공을 받아서 슬라이딩 슈팅으로 가져간 것이 골대 앞으로 빗나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전반 36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아예 왼쪽 사이드라인으로 이동을 했고 박규현 선수가 인버티드 풀백처럼 안으로 들어와서 전진 패스를 줬는데요.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왼쪽을 파고들면서 그대로 왼발 크로스 패스 올린 것 니어 포스트로 잘라 들어오던 정우영 선수가 헤더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아쉽게 골대 앞으로 빗나갔습니다. 이것처럼 이강인 선수가 원래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뛰었지만 중앙 미드필더 10번 플레이메이커 자리에다가 왼쪽 윙어까지 이동하면서 이강인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팀 플레이가 바뀌고 그러면서 정우영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고 박규현 선수가 또 사이드로 빠진 이강인 선수의 자리를 채워주면서 메짤라 역할을 커버하기도 하고 이렇게 유연하게 조금은 선진적인 축구들을 보여주면서 공격 작업을 만들어갔던 부분들은 분명히 또 하나의 인상적인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좋은 장면, 특히 득점에 근접한 장면을 연달아서 만들다가 전반 36분 조금은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 교체되면서 고영준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가 몸 상태, 최근 근육 부상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표정도 안 좋게 나가는 걸 봤을 때는 조금 전반전은 다 뛸 것 같았는데 부상이 있었던 건가? 아니면 부상 예방 차원인가? 이런 생각들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일단은 그런 가운데 경기가 후반전 들어서야 좀 골이 나오는 상황이 됐어요. 꽤 좀 우리가 골을 넣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59분 후반 14분에 안재준 선수가 밀어준 공을 홍혜선 선수가 뒤에서 달려 들어오면서 왼발로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키퍼의 선방에 걸렸고 재차 달려 들어온 안재준 선수의 슈팅까지도 골키퍼가 막아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졌던 그 측면 공격에서 결국에는 61분 한국이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중앙 미드필더로 뛰었던 정우현 선수가 이번 경기는 사이드로 많이 이동해줘서 사이드 플레이를 좀 해줬거든요. 정우현 선수가 왼쪽으로 빠져서 올린 이 크로스 패스를 니어 포스트에서 공격에 가담해 있다가 미쳐 내려가지 않았던 센터백 이한범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선제골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골 이후 바레인의 집중력이 완전히 무너졌는데요. 64분에는 정우영, 조영욱 선수를 빼고 주장인 백승호 선수와 마침내 부상을 털고 몸 상태를 끌어올린 송민규 선수 그리고 스트라이커 박재용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많은 공격 장면에서 관여를 했는데요. 66분에는 이제 백승호 선수가 중앙 지역에서 왼쪽으로 길게 뿌려준 공을 송민규 선수가 이어받아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골키퍼의 선방에 걸렸어요. 하지만 74분에 또 한 번 전북 콤비인 송민규, 백승호 선수가 합작골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송민규 선수가 중앙 지역에서 공을 키핑한 이후 뒤로 밀어준 공 백승호 선수가 잡았을 때 수비가 달려들어서 슈팅을 막으려고 했지만 한 명 가볍게 여유있게 제쳐낸 백승호 선수가 오른발로 대포알 같은 캐논 슈팅을 때려 넣으면서 구석으로 찔렀고 이 골로 2대 0이 됐습니다. 백승호 선수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카타르 월드컵 브라질전에도 멋진 골을 넣었었는데 이 오른발 슈팅 능력이 정말 대단해요. 전북 현대에서도 오른발 프리킥 슈팅, 중거리 슈팅, 돈스톱 슈팅 많은 슈팅으로 지금 골맛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오른발 중거리 슈팅, 중장거리 슈팅 능력에 있어서는 손흥민 선수가 물론 한국 최고의 슈터지만 한국 최고의 선수죠. 아시아 최고의 선수고요. 하지만 이 중거리 슈팅에만큼은 이제 백승호 선수가 좀 최고 아니냐라고 느낄 정도의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76분에는 최준 선수의 크로스 패스를 박재용 선수가 헤더로 가져갔는데 크로스바를 때렸고요. 83분에는 배후에서 넘어왔던 날카로운 이제 로빙 스루 패스를 고영준 선수가 배후에 침투하면서 또 수비 한 명까지 제껴내면서 슈팅을 가져가면서 3대 0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대표팀이 결국엔 3대 0 완승으로 경기를 마쳤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이제 35분에 교체된 것에 대한 이슈가 제일 컸잖아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현지 취재진이 질문을 했을 때 애초에 한 30분 정도 뛰는 걸 계획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만 교체 출전이 아니라 시작부터 뛰면서 경기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좀 보기 위해서 선발 출전한 것 같고요. 컨디션을 좀 확인한 건데 물론 이강인 선수 본인은 좀 더 뛰고 싶다고 얘기를 했지만 계획한 대로 경기를 분배해서 치렀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또 기용하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는데 여기서 모든 걸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앞으로도 이제 한국을 상대할 팀들이 이 인터뷰도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힌트를 주면 안 되잖아요. 다만 조금은 프리하게 경기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프리롤을 주겠다. 사실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잖아요. 스트라이커, 서진 공격수, 플레이메이커, 윙어, 중앙 미드필더가 다 되는 선수니까 이강인 선수의 위치 이동에 따라서 모든 역할이 가능한 그런 축구가 되지 않겠느냐. 상황에 따라서는 많이 뛰는
있는 포지션, 즉 측면 공격수까지도 뭐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경기 끝나고 나서 이강인 선수도 이 35분간 찐 것에 대해서 경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라면서 황선홍 감독과 미팅을 통해서 정해진 부분이라고 했고요. 처음보다는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몸이 풀리는 것 같았다. 경기 초반에는 말씀드린 대로 주요 장면에 이강인 선수가 없다가 한 15분께부터 35분 그 요 20분 사이에 좋은 플레이들이 연달아서 나왔잖아요. 아마도 경기를 치르면서 또 시간이 가고 중국의 현지 상황에 적응을 하면서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가 더 나올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적응이 다 안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가 분명히 아시안게임 레벨의 선수가 아니잖아요. 정말 탁월한 정말 남다른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들에서 이제 16강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월드 클래스의 플레이메이킹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강인 선수 호흡이 벌써부터 잘 맞는 것 같다고 했고 경기를 뛸수록 경기력이 좋아지는 건 당연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좋은 능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된다면서 본인보다는 동료들도 좀 봐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동료들이 나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팀에 맞추겠다.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팀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한국의 금메달 우승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본인의 지금 많이 쏠리고 있는 관심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별 생각 없다라면서 웃었어요. 지금 중요한 건 그냥 우리 대표팀이 목표점인 금메달까지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 뿐이다 라고 이제 아주 차분하게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16강전 상대는 F조 2위였는데요. F조 2위로 올라온 팀은 키르기스탄입니다. 북한이 이제 F조에 있었기 때문에 남북 대결에 대한 그 궁금증들도 있었는데 북한이 3전 전승으로 조 1위를 차지하면서 남북 대결이 성사되려면 결승전에 양팀이 모두 올라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다만 일본과 카타르 또 다른 우승 후보팀들이 이제 북한이 있는 라인 쪽에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결승에 한일전이 될지 뭐 카타르와의 대결이 될지 북한과의 대결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란 역시 반대편 라인에 있고요. 한국 대표팀은 이제 키르기스탄과 16강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 뭐 아시안 게임에서도 그리고 지난 아시안컵에서도 만났고 최근 한국에서 열렸던 이제 파리 올림픽 예선전에서도 우리가 키르기스탄을 만나가지고 간신히 또 1대0으로 이겼던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만만히 볼 수 없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월 27일 저녁 8시 30분에 이 16강전이 펼쳐집니다. 이 경기엔 조금 더 완성된 컨디션의 이강인 선수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건 8강전이에요. 10월 1일 저녁 9시로 예정되어 있는 이 한국의 8강전 대진은 개최국인 중국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직 D조의 1, 2, 3위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팀을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D조 3위를 만나기 때문에 수월한 대진이거든요. 한중전 이 8강전이 가장 큰 고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국까지 넘어설 경우에는 4강에서는 아마도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C조의 1위가 인도네시아를 만나게 되는데 인도네시아를 이긴 그 C조 1위 팀이 8강에서 사우디와 인도를 만나거든요. 근데 사우디가 생각보다 강한 전력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 가운데 이제 C조는 우즈베키스탄과 홍콩이 있고 우즈베키스탄의 1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넘으면 4강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을 만날 것 같고 그 다음에 결승전까지 갈 경우에는 일본이나 카타르나 북한이 될 수 있다. 정말 뭐 만만치 않은 팀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일단은 뭐 키르기스탄부터 넘어야 되겠고요. 또 중국과의 경기 우리가 항선홍 감독 체제에서 치렀던 중국 원정평가전에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키르기스탄전부터 이어질 또 16강전 또 8강 4강 결승에 이르는 아시안게임 3연속 금메달 도전 이강인 선수에 대한 소식 한준TV에서 빠르게 올라오는 영상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